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네 가지 스킬 그리고 스킬과 테크놀로지 이외에 이제 영어 교육론에서 나머지 개념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합시다. 먼저 실러버스 디자인. 실러버스 디자인은 객관식할 때 좀 자주 나왔던 개념이고요. 서술형으로 바뀌고 나서 이게 크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주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Material Evaluation과 Adaptation. 어떤 어떤 기준이나 어떤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교과서 같은 것을 골라야 하는지, 만약에 우리가 그런 교과서에 이런 점들을 고쳤으면 좋겠어. 어떤 점들을 고칠 수가 있는지, 어댑트 할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액션 리서치.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터틱 실라버스와 애널리틱 실라버스의 구분입니다. 신터틱 실라버스 같은 경우에는 어, discrete items are sequenced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discrete와 sequence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영어라는 언어가 이렇게 있으면 이 언어를 몇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여기서 나눠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grammar를 다룬다고 한다면 쉬운 문법이 있을 수 있고 어려운 문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현재형이나 과거형 같은 것들이 뭐 현재 완료, have 이런 현재 완료보다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언어를 discrete 나누고 몇 가지로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난이도에 따라서 시퀀스를 만드는 거예요. 난이도에 따라서 순서대로 가르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쉬운 내용을 먼저 가르치고 나중에 어려운 거를 가르친다. 난이도에 따라서 순서가 정해져 있다. 이걸 이제 신터틱 실러버스의 기본 그 골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는 리니어한 방식, 순서가 정해져 있는 선형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discrete라는 것은 provide a set of isolated language item. 이렇게 언어의 뭐 구성 요소라고 얘기를 할게요. 어떤 언어의 구성 요소들을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가르치는 것이죠. 왜 따로 떨어뜨려 놓냐면 따로 떨어뜨려 놓아야 가르치기가 쉬울 테니까. 교사가 뭐라고 해야 될까? 교사 중심으로 학생들한테 전달하기가 쉬운 방식이 따로 떨어뜨려 놓은 방식이니까 그 신테틱 실러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나눈다. 이런 것들이 추점이 되는 것입니다. 신터틱 실러버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스트럭처럴리즘 그쪽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스트럭처럴리즘이라는 것은 언어의 구성 요소를 나눌 수가 있고 어떤 언어의 구성 요소를 합치면 하나의 스트럭처가 된다. 구조주의, 언어학 이렇게 우리가 그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터틱 실러버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폼 중심인 성향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애초에 이 개념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특징 임용고시에서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 프로덕트 오리엔티드라는 특징이 있어요. 프로덕트 오리엔티드라는 것은 이 프로덕트 이 프로덕트라는 그 키워드가 이 애널리틱 실러버스에서의 프로세스와 비교해서 공부를 하시면 좀 더 아니 비교해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프로덕트 오리엔티드라는 것은 어, 어떤 말이냐면 가르치는 것이 정해져 있다라는 말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애널리틱 실러버트는 과정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과정 중심이 뭐냐면 애널리틱 실러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태스크를 학생이 experience 경험하는 과정에서 어, 경험하는 과정에서 태스크를 이루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보캐블러리나 문법이나 그 다음에 스트럭처나 스킬 뭐 이런 것들 미닝, 펑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태스크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한다. 이러한 것들을 뭐 주변적으로 습득하는 방식을 우리가 과정 중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반면에 그러니까 이 애널리틱 실러버스 같은 경우에는 가르치는 프로덕트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과정 중심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지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반면에 신택틱, 신터틱 실러버스 같은 경우에는 가르치는 내용이 나눠져 있고 난이도에 따라서 위계별로 제시가 되고 교사가 교수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고 요거는 뭐 바뀔 수가 없어요. 바뀔 수가 없어. 그래서 프로덕트 오리엔티드 요거는 결과 중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이름이 synthetic인 이유는 these syllabuses are called as synthetic because they expect the learner to re-synthesize the language that has been broken down into a larger number of smaller items for practical teaching reason. 그래서 가르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나누어서 가르쳐 놓은 이 언어 능력을 실제로 사용할 때는 전부 합쳐서 합성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터틱 실라버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가르칠 때는 이렇게 나누어서 가르쳤지만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나눠진 것을 합쳐서 실제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그래요. 그래서 신터틱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뭐 스트럭처럴리즘과 관련이 있는 그래머리컬, 스트럭처럴 실러버스, 렉시컬 실러버스, 노셔널 펑셔널 실러버스 이런 것들이 이제 신터틱 실러버스에 예시가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옛날 버전, 옛날 옛날 가치가 강조되는 뭐 그런 실러버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개선하면서 이거를 개선하는 이걸 개선안이 이제 애널리틱 실러버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애널리틱 실러버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태스크를 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왜 애널라이즈냐면 태스크를 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 언어 능력과 관련된 가르치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캐블러리도 있고 폼도 있을 수가 있겠고 미닝도 있고 펑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가르친 태스크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학생이 애널라이즈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애널리틱 실라버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immerse learners in describe abilities or tasks and ability가 아니라 이거 activity예요. activity. communicative, activity, task, functions 뭐 이런 것들에 학생들을 immerse 시키고 몰입시키고 그 과정에서 언어의 요소들을 학생들이 주변적으로 접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언어 요소들을 분석해서 습득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애널리틱 실러버스죠. 그래서 words or structure, product라는 것은 are not the starting point. 시작부터 정해져 있거나 그것부터 그 실러버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but an outcome. 활동의 결과 학생들이 analyze 한 것의 outcome, 결과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The learner's job is to use the samples in communicative tasks in such a way that they analyze the input. 인풋을 분석해서 and thereby induce rules or grammar and use for themselves. 문법 규칙 같은 것을 발견해내고 애널라이즈 해내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 이 학생의 그 역할이다. There is no overt or covert linguistic syllabus. 대놓고 정해져 있거나 숨겨져 있는 linguistic syllabus라는 것은 없다. 워드나 스트럭처가 스타팅 포인트가 아니라 활동의 결과물이다. 학생이 활동을 경험하는 과정이 중시하기 때문에 경험 중심 교수법이라고와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 중심적인 그러한 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노셔널 펑셔널 실러버스. 뭐 이것도 이제 객관식 할 때 몇 번 나왔던 개념인데요. 이것도 이제 서술형으로 바뀌고 나서는 뭐 크게 뭐라고 해야 될까? 나올 그 건덕지가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셔널 펑셔널 실러버스는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신터틱 실러버스의 일종이기도 하고요. 애초에 나온 지 좀 꽤 많이 오래된 개념입니다. 네, 꽤 오래된 개념이다 보니까 요즘이랑 조금 그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비판을 좀 받았던 비판의 건덕지가 있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어, 시험에 이게 딱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원서를 읽다 보면 좀 자주 나오는 개념이다 보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노션을 펑셔널 실러버스는 말 그대로 노션과 펑션을 위주로 실러버스를 제작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말이야 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Notions and functions should be the base for the syllabus design. 그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 말하는 노션이라는 것은 컨셉트, 개념,
that language can describe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language는 form, grammar, and vocabulary를 얘기를 합니다. form, 즉 grammar and vocabulary를 얘기를 합니다. 폼적인 측면으로 표현할 수 있는 폼적인 측면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개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semantico grammatical term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말 그대로 문법적 의미적 문법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노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폼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umber 숫자, time 시간, modality 그다음에 place 위치나 장소, color 색깔, frequency 빈도, duration 어떤 기간 이러한 것들은 단어만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고 vocabulary만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문법적인 측면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duration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완료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흔히 현재 완료라고 하는 그것을 사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modality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modal verb들을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노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시간이나 숫자와 같은 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개념들을 노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펑션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조금 다른 나의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의도. 펑션. 어, 의도나 기능 이런 것들을 우리가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즉 스피치 액트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시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will I will do that 이라는 문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I will do that 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요거를 그냥 의미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내가 미래에 뭔가를 하겠다. 내가 미래에 그걸 하겠다. 라는 의미가 나오게 되죠. 의미만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게 어느 장면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도나 기능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차를 마시고 싶어요. 뜨뜻한 차를 마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 마시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3살짜리 어린애가 와가지고 I will do that 이라고 얘기를 하고 주전자에 물을 받고 가스레인지에 다가가는 순간 그 순간 엄마가 깜짝 놀라서 I will do that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아기를 막죠. 이런 경우에는 이게 단순히 미래에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미닝만으로 이거를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도나 기능을 표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도나 기능은 애기 보고 하지 말라는 막는 아니면 뭐 경고를 하는 그런 의도가 되니까요. 괜찮으시죠? 반면에 똑같은 문장이 어 내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에요. 내가 내일까지 논문을 작성해서 교수님한테 컨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아직 초안밖에 못 썼어. 말도 안 되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힘든 거예요. 지금 내가 그 논문을 다 써야 되는데 집안일이 너무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피곤해합니다.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I will do that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내가 집안일 도와줄게. 이런 식의 어떤 도움을 주는 도주, 도움을 준다라는 그 의도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떤 문장이 가지고 있는 문장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 문장의 미닝과 기능을 문장 하나가 기능 하나만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원투원 릴레이션십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단순화해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르칠 때 의미적인 측면이 하나의 기능만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단순화하지 말고 의미적인 측면을 가르칠 때 의도적인 측면 또한 같이 가르쳐 줘야 한다. 라는 것이 노셔널 펑셔널 실라버스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개념과 의도 기능은 1. 자연스럽게 맥락이 중시될 수밖에 없겠고요. 컨텍스트가 중시될 수밖에 없겠고 2. 이러한 개념이나 의도를 표현하는 방법이나 개념들 자체에 있어서도 난이도가 있겠죠. 그래서
쉬운 개념들을 쉬운 의도를 표현하는 방법들부터 시작해서 점차 어려운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노션을 펑셔널 실러버스의 내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NF라고 줄여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개념과 언어의 기능을 둘 다 가르친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컨텍스트를 중시하고 난이도에 따라서 배열이 되어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셔도 뭐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실라버스가 끝나지 않았고 그 실라버스를 개발하기 전에 중요한 개념인데 니즈 애널리시스와 시츄에이션 애널리시스 이거를 다뤄야겠죠. 이거를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요구와 상황에 맞는 그 실라버스를 개발하는 것이 학생에게 좀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니즈 애널리시스와 시츄에이션 애널리시스 이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니즈 애널리시스라는 것은 요구 분석인데요. 요거는 꼭 S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요구 분석이라는 것을 영어로 바꾸면 니즈 애널리시스가 되지 니드 애널리시스가 되지 않아요. 마치 요구 분석을 오구 분석으로 쓴 그런 느낌이랄까? 무슨 말하는지 조금 결이 다르긴 한데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S가 꼭 있어야 됩니다. S가 빠져도 문제에서 그 부분 점수 오답 처리가 안 되거나 운 좋으면 아예 정답이 되거나 그 부분 점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요거는 무조건 S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니즈 애널리시스라는 것은 학생이 도달해야 될 수준을 분석하는 것을 니즈 애널리시스라고 얘기를 하죠. Gather information about learner himself. 학생의 인포메이션, 정보에 대해서 정보를 모으고 그것을 분석해서 목적을 세우는 행위를 요구 분석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혹은 determining what the student need to be able, 학생이 도달해야 될 수준을 결정하는 그런 것들도 요구 분석이 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는 뭐 사실 교육학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 정도만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니즈 애널리시스와 엮여서 나오는 것이 한 페어로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시츄에이션 애널리시스, 상황 분석입니다. 상황 분석. 이것도 뭐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학생이 처한 상황을 분석해서 어, 학생의 현재 상황에 맞는 그런 것을 제공해야 된다. 뭐 그런 개념이죠. 아시다시피 시츄에이션 애널리시스는 타겟 시츄에이션 애널리시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컨텍스트 애널리시스, 인바이러멘털 애널리시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정도 잘 알아두시면 이거는 사실 중요한 개념이다 보니까 빈출이기도 하고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이미.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머터리얼 이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머터리얼 어댑테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거 두 내용은요. 그 Materials and Methods in ELT라는 책에서 따왔습니다. 파란색이라서 파란 펜으로 썼어요. 근데 이게 머터리얼 이밸류에이션을 다루는 책이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갔니 펜? 여기 있다. 좀 이렇게 노란색 책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캠브리지에서 나왔던 기억이 안 나요. 출판사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다른 책에서도 머터리얼 이밸류에이션과 어댑테이션을 다룹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원서에 있는 내용이나 심지어 이 프레젠테이션에 있는 내용도 너무 딸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용 왜냐 외워야 될 때가 있기는 한데요. 뭐 1차 보기 한 달 전, 두 달 전, 그때는 개념들을 외워야겠죠. 그런 게 아니라 지금부터 막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서 이거 다 외워야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용을 이해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하세요. 여기에서 무조건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애초에 어떤 원서를 정하고 올해는 여기서 내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지도 않을 뿐더러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죠? 그냥 느낌만 알고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외우는 거는 그때 가서 외우세요. 외우는 게 필요할 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Material Evaluation은 주로 External, Internal, Overall Evaluation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지를 통해서 어떤 느낌인지를 파악을 해봅시다. External Evaluation을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용적인 측면이 아니라 조금 책의 뭐라고 해야 될까? 주변, 바깥, 외부, 외적, 인 측면을 다루는 것을
external evalu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는 external, internal, overall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이 노란 책에서는 또 어떻게 분류를 할지 모르잖아.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죠? 너무 외우지 마세요. 그래서 external evaluation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제 blurb, 책의 광고문, 안내문, introduction, 소개, 그 다음에 뭐 서문이 될 수도 있겠죠. 소개도 있고, 그 다음에 소개를 분석을 할 수도 있겠고,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서문을 분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목차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는지, 쓸 수 있는지, 그게 문화적으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냐, 치우쳐 있는지, 그 다음에 비주얼 머터리얼, 그림 같은 거, 사파 같은 게 보기 좋은지, 레이아웃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추리고 추린 거니까, 이거 다 외우지 마시고, 그냥, 익스터널 이밸류에이션은, 아, 대충 이런 거를 분석하는 이런 느낌이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하세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인터널 이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내용에 관련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내용에 관련된 것이에요. 그래서 whether external factors match up with the internal consistency.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냥 내용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he presentation skill, 그 교과서가 네 가지 스킬을 다 다루고 있고 균형 잡히게 다루고 있으며 통합된 스킬을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할 인테그레이티드 스킬을 다루는 기회를 제공하는지, 그 다음에 뭐 difficulty, 난이도는 어떻게 되는지, authenticity, 이거는 중요한 키워드이죠. 실제적인 펜 색깔, 실제적인 언어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뭐 실제성이 있는지, 책 자체가 다루는 지식이 실제적인지, 그 다음에 학생의 니즈나 스타일에 맞는지. 이 버디라는 사람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니즈, 골, 페다고직 리ኳ어먼트에 맞춰야 되고, 교사 입장에서도 교사의 스킬이나 어빌리티, 그 다음에 교사가 생각하는 어퀴지션 티어리와 빌리프를 기준으로 책의 내용을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터의 작가, 글쓴이의 그 approach to teaching or learning, 교수 학습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를 다룰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괜찮으시죠? 어떤 내용적인 측면을 다루는 게 internal evaluation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버롤 이밸류에이션은 좀 더 전체적인 관점, 뭔가 책적인 부분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유저빌리티, 실용성이 있는가? 다음으로 제너럴라이저빌리티, 모든 학생에게 제너럴라이즈를 할 수 있는가? 뭐 낮은 스킬의 학생에게도 쓸 수 있고 높은 스킬의 학생에게도 쓸 수 있는가? 슈피션시, 다른 보충 자료 책을 사야 하는가? 어댑터빌리티, 여러 수업 현장에 적용이 되도록 고칠 수가 있는가? 혹은 로컬 시츄에이션, 지역적인 상황에 어댑트를 할 수가 있는가? 뭐 예를 들어서 그 뭐냐 책이 그런 거죠. 뭐 런던 안내문을 서울 학생들한테 쓸 수는 없겠죠. 왜냐면 로컬 시츄에이션, 서울이라는 상황에 맞지는 않을 테니까. 그 다음에 플렉서빌리티, 대충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죠? 플렉서빌리티라는 것은 순서, 그레이드, 순서나 내용 제시된 순서나 아니면 난이도에 따라서 요거를 난이도를 난이도에 따라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걸 이제 플렉서빌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괜찮으시죠? 좋아요. 다음으로 어댑테이션인데요. 이 이밸류에이션과 어댑테이션은 그 객관식할 때 빈출이었는데 서술형으로 바뀌고도 생각보다 그 막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생각보다 막 안 나오지 않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밸류에이션과 어댑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특히 어댑테이션이 좀 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내기가 쉬운 뭐 그런 느낌? 아니, 내기가 쉽다기보다는 좀 더 잘 나오는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터리얼 어댑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 몇 가지의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요거 세 가, 벨벨벨. individualization, personalization, contextualization, localization, modernizing 혹은 뭐 modernization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보시면 individualize, individualization 같은 경우에는 relates to the student's learning level and style. learning level, 학습자의 인지적 능력, 인지적 수준과
학습자의 인지 양식에 따라서 어떠한 머터리얼을 고치는 것을 individualiz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Adapt for specific skills and abilities. Individualization strategy is strategies for them for students to learn at an appropriate cognitive pace and level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인지적인 측면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지. 그래서 학생의 인지 수준에 따라서 적정한 학생의 인지 수준이 높은데 머터리얼이 너무 쉽다면 그거를 인디비주얼라이즈 한다고 얘기를 할 때는 좀 더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의 학습 속도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의 학습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게 적정한 수준으로 고쳐주는 거. 이런 것들도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의 예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학생이 이제 필드 인디펜던스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서 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맥락을 잘 파악을 못하면 학생이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뭐 구조도 같은 거를 줘서 학생을 도와준다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의 예시가 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것보다는 사실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을 더 잘 쓰고 더 많이 씁니다. 이게 더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과 퍼스널라이제이션을 구분한다고 얘기를 할 때의 차이점은 뭐냐면 퍼스널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보통 흥미에 초점이 가 있다는 거예요. 학생의 흥미에 초점이 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를 더 많이 쓰긴 해요. 요거를 잘 안 쓰고 요거를 많이 쓰긴 하는데 두 가지를 쓸 때 이거를 비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퍼스널라이제이션은 학생의 흥미 쪽을 좀 더 강조하는 것이고 방법으로 고치는 것이고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학생의 인지적 특성에 맞게 어떤 것을 고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ersonalization이라는 것은 increasing the relevance of content in relation to learners' interest and their need. 학생의 흥미와 니즈에 맞게 어떤 내용을 고치는 것. involve personal experience and opinion. 학생에게 자신의 학생의 경험을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치는 것. 예를 들면 학생들이 작년에 그 불국사로 수학여행을 갔다고 치면 글이 본문을 조금 불국사에 관련된 내용을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enable students to express their own ideas, feeling, experience. 학생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학생의 경험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퍼스널라이제이션 테크닉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요거는 빈칸 뚫기로 나와도 어색함이 없을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흥미나 니즈, 경험, 학생에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괜찮으시죠? 요거 두 가지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다음으로 나머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쉬워요.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은 맥락화라는 것은 실제 상황이나 의미적인 상황을 제공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뭐냐면 수동태를 가르칠 때 그냥 수동태는 BPP야 이런 식으로만 가르치지 마시고 적어도 의미적인 맥락을 줘라. 문장 정도는 주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더 도그 더 맨 has beaten has를 쓰면 안 되구나. The man was beaten by the dog. 뭐 이런 식으로 beaten이라고 하나? 헷갈리네요. 그 다음에 real situation 어느 때에 어떤 수동태를 어떤 의도나 어떤 상황에 사용하는지 뭐 예를 들면 내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군지 모를 때 이럴 때 수동태를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 현상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뭐 이럴 때 그리고 내가 에이전트를 숨기고 싶을 때 이럴 때 수동태를 사용한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문법 같은 것을 예시로 들면 문법이 사용되는 맥락이나 문법을 둘러싼 어떤 의미적인 맥락이나 문법이 사용되는 실제 상황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이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좋아요. 다음으로 로컬라이제이션은 뭐냐? 로컬라이제이션은 말 그대로 로컬, 지역에 맞게 어떤 것을 고치는 것을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음으로 모더나이제이션.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시간적으로 어떤 갭이 있을 때 어떤 내용을 시간적으로 맞게 고치는 거, 이거를 이제 모더나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다음에 어댑테이션 테크닉이 있는데요. 이것도 그 이 머터리 리밸류에이션도 익스터널, 인터널, 오버롤 리밸류에이션이 요런 다양한 평가의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외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댑테이션 테크닉도 똑같아요. 요런 adding, deleting, modifying, simplifying 이라는 테크닉이 있는데 그 하위 분류는 뭐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왜냐면 어, 이런 것들은 다 기출에 본문에 줄 것이고 본문에 다 설명을 줄 것이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그렇잖아요. A형의 A번에는 어떤 찾아 써야 하는 소스가 있고 B에는 실제 상황이 있어서 이 B에 있는 실제 상황의 소스를 A에서 찾아서 쓰는 뭐 그런 방식이잖아요. 문제가 나와도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extending은 뭐 이런 것이다. expanding은 이런 것이다. subtracting은 이런 것이다. abridging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들을 A에 설명을 줄 거고 B에서 그 예시와 부합하는 것을 찾아서 뭐 서술해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테니까 이런 것들을 다 외우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도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다른 책에서는 저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어, 목록이 너무 많은 거, 뭐 그런 것들은 굳이 외우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중요한 개념들만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설명을 해야겠죠? 에딩이라는 건 양을 늘리는 거고요. 딜리팅은 양을 줄이는 거. 모디파잉은 어떤 것을 고치는 거. 심플리파잉 같은 경우에는 모디파잉, 정확히 말하면 릴라이팅의 일종이고 말 그대로 난이도를 조금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쉽게 하는 거를 심플리파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서 익스텐딩은 뭐냐면 양을 늘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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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을 하는데 이제 듣기 문제 예시가 3개밖에 없어요. 근데 내 생각엔 7개는 돼야 애들이 듣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양을 7개로 늘립니다. 그러면 이제 익스텐딩이 되는 거고요. 양을 늘리는 거예요. 익스펜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성격의 무언가를 늘리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듣기만 했는데 어, 학생의 학생이 능력을 골고루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듣기랑 말하기를 합쳐서 가르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듣기 3문제, 그 다음에 말하기 2문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익스펜딩이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 subtracting 같은 경우는 extending이랑 비슷하게 듣기 7개? 7개 너무 많은데? 한 3개로 줄여야겠다. 이런 게 이제 subtracting이 되는 거고. abridging 같은 경우에는 그 스킬 자체를 없애는 거. 아, 그 액티비티 자체를 없애는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리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심플리파잉처럼 쉽게 할 수도 있고요. 어렵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리스트럭처링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요거는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리스트럭처링은 구조를 다시 만드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구조는 반의 구조일 수도 있고요. 클래스의 구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액티비티의 구조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롤플레잉을 하려면 조금 무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어, 애들이 롤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뭐 책상 같은 거를 벽으로 붙인다. 이런 거가 리스트럭처링의 예시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액티비티를 하는데 롤플레이를 하고 싶은데 학생들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롤플레이를 하는 것보다 페어워크로 바꾸거나 소집단을 만들어서 그룹워크를 하는 게 좀 더 낫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어떤 롤플레이라는 액티비티를 스트럭처를 페어워크나 그룹워크로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리스트럭처링의 예시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심플리파잉은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괜찮으시죠? 좋아요. 이제 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티칭 메소드. 요거는 그 어, 요거는 뭐 어디다가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여기다가 이제 분류를 해봤습니다. 일단 리얼리아가 있는데요. 리얼리아는 제가 보캐블러리 할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여기서 빼먹은 것 같아요. 리얼리아라는 것은 실제 기물을 사용해서
그 어떤 것을 이해하는 것을 돕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리얼리어가 되죠. 뭐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과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뭐 사과나 참외나 수박 같은 거를 들고 와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 이제 리얼리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뭐 식사 예절,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포크나 스푼, 뭐 테이블을 가져올 순 없지. 그 식탁보, 이런 것들을 뭐 잔,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거, 이런 게 이제 리얼리어가 되죠. 그래서 수업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제 기물들, 이거를 이제 리얼리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얼리어는 특히 보캐블러리를 가르칠 때 있어서는 어, 프로피션시가 낮은 학생의 스킬이 좀 낮은 때에 좀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IRE, IRF, PPP, III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사실 이거는 굳이 그냥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궁금하면 그냥 구글에 한번 검색해 보시고 거기서 끝내세요. 그 다음에 요거 IR이나 IRF도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뭐 IRE 같은 경우에는 Initiate, Response, Evaluation이죠. 여기서 말하는 Initiate는 Referential Question이 아니라 Display Question으로서 교사가 시작을 합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게 이게 뭐였지? 혹은 이게 뭐지? 라는 방식으로 교사가 학생에게 질문을 하면 학생이 거기에 대해서 Respond, 지식적인 것을 응답을 하고요.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를 evaluate를 교사가 하죠. IRF 같은 경우에는 referential question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교사의 질문에 제뉴인한 응답을 하면 교사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피드백을 제공하는 게 이제 IRF죠. 그래서 IRE보다는 IRF가 좀 더 CLT 상황에 적합하다. 뭐 그런 내용을 학부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뭐 이게 막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그런 개념들도 아니다 보니. 다음으로 referential question과 display question. 요것도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referential question은 말 그대로 진짜 질문이죠. 진짜 질문. 학생과 대화하기 위해서 학생과 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미닝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대화하는 것을 위한 진짜 질문을 genuine ques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display question 같은 경우는 학생이 지식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display ques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디스플레이 할 수 있도록 그 제공하는 질문을 display ques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교사가 답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레퍼런셜 같은 경우는 교사가 답을 모르는 거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는 경우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좋아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내용인 액션 리서치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리서치는 2023년도 기출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나오고 나서 굉장히 그 많은 수험생들을 쇼크에 빠뜨렸던 뭐 그런 내용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중요한 내용이면 대부분의 책이 중요한 내용이면 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 못 맞출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애초에 이것도 우리 자주 보는 TBP에 나오는 개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기출에도 간접적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맞추려면 맞출 수는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물론 맞췄냐 안 맞췄냐는 별개의 문제지만요. 그래요. 맞출 수 있냐 맞출 수 없냐는 별개의 문제지만요. 그래요. 액션 리서치에서는 그냥 액션 리서치가 어떤 개념인지 정도를 간단하게 다루면 될 것 같아요. 액션 리서치는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교사가 자신의 수업이나 어떤 커리큘럼을 개선하기 위해서 택하는 방법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esearch, 말 그대로 research인데요. research carried out by teachers in their own classroom for the development of the teacher or improvement of the teaching. 그래서 자신의 수업 현장이나 반을 대상으로 교사가 진행을 하는 교사 자신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거나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조사를 액션 리서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뭐 똑같은 말입니다. Research about classroom interaction which affects the teaching and learning. which affects the teaching and learning. Researching one's own class from the view of the learners. 이걸 이제 액션 리서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액션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리플렉티브 어프로치에 포함이 되고요. 이거는 뭐 반성적인 접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 그대로 스스로의 스스로의 티칭에 대해서 정보를 모으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뭐 자기 반성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 되돌아보고 그다음에 수업을 고쳐 나가는 그런 것이 이제 리플렉티브 어프로치가 되고요. 뭐 아무튼 위에 3개 정도만 보시고 그냥 이것만 보시고 '어떤 활동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기출 문제에서는 클래스룸 리서치, 티처 리서치, 액션 리서치 이거를 같은 개념으로 보았는데요. 책에 따라서는 이거를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지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래스룸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룸을 대상으로 할 때 그것을 클래스룸 리서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룸 퍼포먼스를 대상으로 할 때 클래스룸 리서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업의 공간이 어디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비슷하게 티처 리서치라고 할 때는 에이전트, 리서치를 그 조사를 하는 주체가 교사인 경우에 티처 리서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 장학사가 와서 내 수업을 관찰하고 피드백을 준다. 이런 경우에는 티처 리서치가 아니죠. 그거는 장학사 리서치가 되겠죠. 대충 그런 느낌이에요. 액션 리서치는 뭐냐? 요게 제일 특이한데요. 액션 리서치는 이 4가지의 절차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planning, acting, act, observe, reflect.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실제로 실행해 보고 실행하는 과정과 결과물을 관찰하고 마지막으로 반성하거나 피드백을 제공해서 개선하거나 이런 4가지의 절차가 있는데 이 4가지의 절차가 교육을 효 효율적인 교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이 4가지의 절차에 순환이 있는 경우 사이클이라는 게 키워드입니다. 4가지 절차와 사이클이라는 게 키워드예요. 이 있는 경우에 이거를 이제 액션 리서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액션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리커시브한 측면을 보여줘서요. 리커시브라는 건 순환된다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리플렉트를 하고 난 다음에 개선할 부분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시작을 할 수도 있고 뭐 플래닝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액팅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옵저버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플래닝이라는 액션 안에서도 순환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워 봤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냐. 예산 같은 것도 모자르고 실제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다시 수정해야겠다. 그래서 다시 플래닝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액션 안에서도 순환을 할 수가 있고 이 4가지 사이클에서도 순환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액션 리서치라는 문제가 한 20년 지나면 다시 나올 수 있겠죠? 그전에는 절대 안 나올 거예요. 액션 리서치라는 문제가 다시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액션 리서치는 4가지의 액션의 사이클이 리커시브하다라는 키워드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 하는지 괜찮으시죠? 그래요. 이제 어 오늘까지 해서 제 생각에는 영어 교육론의 개념적인 측면을 다 다룬 것 같습니다. 어 혹시 막 혹시 동영상 내용이나 아니면 뭐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공부하실 때 질문이 있으시거나 혹은 뭐 동영상 내용에 뭐 틀린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